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 항의하는 이른바 백지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대규모 도심 시위도 보기 드문 일이지만 시진핑 국가주석과 공산당 퇴진을 촉구하는 정치 구호가 등장하는 건 그야말로 이례적인 일인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중국 현지 통신원과 전문가 차례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코너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꼭 한 달이 됩니다. 젊은이들의 활기로 가득했던 이태원역 1번 출구는 이제 그리움과 슬픔을 나누는 자리가 돼버렸는데요. 더욱 믿을 수 없는 건 지난 한 달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진실 규명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수본은 어제 조금만 더 지켜봐달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이 보기엔 지지부진해 보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형사 책임일까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은 오늘 공식 협의회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희생자들이 언제 어떻게 사망했고 어떻게 병원으로 가게 됐는지, 향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해줄 것인지 유가족들에게 설명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유가족들에겐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정부는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가 먼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수사가 정부 대응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이태원 참사의 한 생존자는 사고 직후 그 자리에 가지 말 걸이란 죄책감이 힘들었지만 내년에도 다시 이태원을 찾아가 원래의 일상을 즐기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적어도 이 분들이 홀로 고립된 채 슬픔을 견뎌내고 있다는 생각만큼은 들지 않게 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물연대 파업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벌써 파업이 시작된 지 엿새째가 되는데 산업계 곳곳으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네요.
네, 수도권 일부 주유소에선 재고 부족 현상이 일어나서 군 탱크로리를 활용한 긴급 수송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고요. 예. 전국 건설 현장에서도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습니다. 또 철강의 경우 화물차 출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출하량이 평시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기준으로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의 49% 수준인데요. 특히 광양항에서는 오늘 컨테이너가 단 한 개도 반출되지 않았습니다. 관세청은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부산항, 그러니까 부산본부 세관이 접수한 수출 신고가 일평균 2,646건으로 올 1월에서 10월까지 일평균 건수 대비 35.1% 감소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면서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정부 관계장관 합동 기자회견도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시멘트 분야 집단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심의 의결했다고 전하면서 화물연대가 업무 복귀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지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한 대처를 해나가겠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일종의 공권력 투입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지금 윤 대통령 이하 정부 관계자들의 반응이 전부 다 거의 초강경 수준인데요. 예. 윤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에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고, 특히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그러니까 민주노총을 민노총이라고 약칭으로 부르면서 네.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마디로 이제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 즉 민노총은 상대적인 강자의 입장에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오늘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화물연대가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하면 정부도 모든 방안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면서 노사관계가 평화롭게 해결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집단 운송 거부 사태를 빨리 수습하고 현장에 복귀한다면 정부가 화물 운송 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들의 어려운 점을 잘 살펴 풀어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구체적인 해법 방안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화물연대 어떤 입장입니까?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노동자 계엄령으로 규정하고 삭발투쟁으로 맞섰는데요. 네. 화물연대는 오늘 성명을 내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은 화물 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이라며 즉각 업무 복귀를 명령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화물 운송 자격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화물연대는 또 업무 개시 명령이 국제노동기구 즉 ILO 핵심협약에 위반된다, 강제근로 폐지협약에 위반된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조항에는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로서의 강제근로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화물연대 지도부는 전국 16개 거점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일제히 삭발하면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노정 간의 정면 대결 양상으로 가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지금 그럼 교섭은 더 이상 없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오는 30일에 지금 화물연대와 정부 간의 2차 협상이, 그러니까 2차 면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네.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정 간의 정면 대립 코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일단 어제 오후 2시에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간의 1차 면담이 있었는데, 이거는 양측 입장차만 확인한 채 2시간이 채 안 돼서 끝났고요. 이 1차 면담에서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 이런 정부 입장을 다시 전달했고,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는 역시 노조 측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이 대치 분위기가 더 고조되고 있는데요. 아마 30일 열리는 면담에서는 화물연대가 이 국토부의 업무 개시 명령 철회를 촉구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지금 반대로 국토부 입장은 업무 개시 명령은 집단 운송 거부가 종료될 때까지 이어진다, 지금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일단 시멘트 분야에 대해서 한 2,500여 명의 시멘트 운송하는 지금 일종의 이제 화물 노동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또 더 확대가 될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정부가 강경 대응을 하는데 과연 교섭이 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의문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제 화물연대뿐만 아니라 서울 지하철도 파업에 들어갈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그동안에 있었고, 오늘 이제 막판
협상에 나섰다는 얘기까지 들어와 있었는데 방금 전 속보로 노사협상이 결렬이 됐고 내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이렇게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밝혔다는 얘기가 지금 들어와 있네요. 쟁점이 뭡니까 서울교통공사의 경우에는? 네, 사실 저는 이제 조금 전 속보는 확인을 못했고 지금 바로 방금 전에 들어왔어요. 네, 오늘 오후까지 지금 교섭이 이어지면서 다소 좀 돌파구를 찾아가는 양상이 오후까지는 이어졌는데 네. 지금 결과적으로는 결렬이 된 걸로 보입니다. 양측 간의 지금 쟁점은 그 구조조정 관련인데요. 예. 이제 노사 실무 간사단 회의에서 먼저 지금 사측에서 이제 구조조정안 시행을 관련해서 이제 예. 이 시행을 유보한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안에 이 기존 합의 사항인 장기 결혼 인력 충원 그리고 승무 인력 증원을 시행하는 쪽으로 지금 오늘 오후까지 협상에서는 이견이 좀 좁혀지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배경을 보면 지난 9월부터 이제 노사 협상이 시작됐지만 네. 10월 초에 사측이 이제 적자 해결을 위한 자구책으로 2026년까지 인력 1,539명을 감축하겠다. 지금 이런 안을 내놓은 것이 지금 최대 쟁점이 됐습니다. 노조는 부족한 인력을 증원하기로 한 올해 5월 노사 합의가 반년이 채 안 돼서 무효로 됐다. 또 재정난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했다면서 거세게 반발했는데요. 그러면서 인력 감축안 철회 그리고 2인 1조 근무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인력 확충을 요구한다는 게 노조 측의 요구의 핵심 사항입니다. 지난해 협상에서도 사측이 이제 재정 위기를 이유로 강제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고 합의를 하면서 이제 파업 위기를 넘긴 바가 있는데 결국은 지금 결렬이 됨에 따라 결국 내일부터 총파업에 돌입이 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서울 지하철 파업이 들어가는 게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의 일이라고 하는데 내일 지하철 출퇴근길 교통대란은 없을까요? 서울시에서 대책 만드는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서울시에서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통해서 파업이 끝날 때까지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 또 버스업계, 자치구,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이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서울시는 우선 퇴직자와 협력업체 직원들 등을 중심으로 평시 인력 대비 83% 수준인 13,000여 명을 인력을 지금 확보한 상태이고 서울시 직원 180여 명도 지금 역사 지원 근무요원으로 지금 근무할 수 있도록 배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이들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 출근 시간에는 지하철을 평상시 수준으로 정상 운행을 하고 대신에 지하철 혼잡도가 낮은 그러니까 이용률이 낮은 낮 시간대 운행률을 평상시에 이제 72.7% 정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평소에 10대가 다닌다면 7대 정도 다니는 수준으로 낮춰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파업이 8일 이상 이어져도 출근 시간은 평상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요. 다만 이제 이 투입된 대체 인력들의 피로도를 고려해서 비혼잡 시간대 운영률을 가장 낮게는 평상시에 67% 정도까지 낮춰서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 출퇴근 시간대 지금 열차 운행 횟수는 그대로 일단은 유지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시간에는 지금 출퇴근 시간에 그 지하철 기관사들 더 많이 투입했기 때문에 낮 시간대나 이런 데는 열차 운행 횟수를 또 상대적으로 줄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만큼 배차 간격이 더 길어지는 거겠죠. 네, 과거 경험으로 보면 이거 출퇴근 시간대 교통대란이 없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도 내일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서울시가 그렇게 대책을 세웠지만 이제 네. 숙련된 철도 지하철 노동자들만큼 네, 이제 좀 이제 평소에 하는 것처럼 이제 숙련되게 운영을 할 수가 맞아요. 없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런 문제가 좀 대체 있을 것 인력이 같습니다. 투입이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대체 인력이 투입됐을 때 열차 운행이 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걱정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화제를 좀 바꿔보죠.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본회의에 상정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해서 국민의힘하고 갈등을 빚었는데 일단은 발의 시기를 좀 조정하는 분위기예요. 네,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당론 발의 계획을 잠정 연기를 했습니다. 네. 당 내에서 이제 해임 건의안은 무용하니까 곧바로 탄핵 소추로 가야 된다 이런 강경한 주장과 해임 건의안도 지금 시점에서는 시기상조다 좀 이런 회의론, 운권론 등 다양한 의견이 좀 부딪히면서 일단 속도 조절에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요. 네. 또 내년도 예산안 처리, 또 이태원 국정조사를 앞두고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에 여야 관계가 파국을 맞이할 것이다. 지금 이런 우려도 좀 작용을 한 걸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민주당이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비공개 토론을 했는데요. 이제 결과 브리핑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 관련 재난안전 총괄 책임자로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 책임을 묻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면서도 그 형식과 방식, 시점에 대해선 원내주도부의 의원들이 위임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눈길을 끈 게 이 형식, 방식, 시점을 위임했다고 하지만 사실 어제까지는 그 형식, 방식, 시점을 거의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당론으로 발의한다. 그래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결의를 해서 내일 발의해서 1일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조사하고 2일 본회의에 처리한다. 예. 이게 어제까지 민주당 지도부가 밝힌 그 일종의 스케줄이었는데요. 네. 이 좀 늦춰진 데 대해서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해임 건의안뿐 아니라 이 탄핵소추 대안 부분도 검토 중에 있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파면, 직무배제 등은 이견 없이 의견 일치를 모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당 안팎에서의 분위기를 보면 뭐 단순히 이게 해임이냐 탄핵소추냐 이것만을 결정하지 못해서 오늘 결정이 미뤄진 것이라기보다는 좀 지금 여야 간의 국정조사 합의가 지금 가까스로 이뤄진 상황에서 네. 좀 계속 이제 민주당이 강경 스탠스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제 부담감을 느끼는 반응도 당 안팎에 있기 때문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한 초선 의원은 당내 탄핵소추 의견은 일부고 해임 건의안에도 동의는 하지만 지도부가 당론 발의한 데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 뭐 이런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오늘 한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그럼 우리 보이콧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것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오늘 강행을 하면 우리는 보이콧을 검토하겠다 이런 네. 입장이었는데요. 민주당에서 또 이거 시기 재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도 여기에 맞춰서 다시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 중진 의원 간담회를 주호영 원내대표 주재로 열었는데요. 주 원내대표는 그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 제출 여부를 원내대표단에 위임한 걸로 한다면서 의총에서 원내대표단에 해임 건의안을 낼지 말지 언제 낼지 위임한 건 아주 잘한 결정이다. 지금이라도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합의 정신에 따라서 해임 건의안 그 재검토를 해주길 간곡히 바란다. 부디 냉정을 되찾기 바란다. 이렇게 민주당에 호소를 했는데요. 네. 이 주 원내대표는 합의와 협치 정신에 따라 합의한 대로 예산안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국정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게 맞다면서 행안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고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자는 건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예산안 입법 시한을 놓칠 뿐 아니라 정치의 영역을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예산안 처리하고 난 다음에 국정조사 한다 그러는데 지금 예산안 심사도 좀 늦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법정 시한이 12월 2일인데 그때까지 예산안 처리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방금 이제 말씀드린 그 중진간담회 후 주호영 원내대표 브리핑에 관련 언급이 좀 있었는데요. 주 원내대표는 그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원래 내일이면 예결특위 예산심사가 끝나야 하지만 아직 감액심사도 덜 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예. 노력해도 2일 예산안 처리는 불가능하고 9일까지 해야 하는데 1일에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 들고 오면 모든 게 날아간다. 그게 과연 나라와 국민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다 하면서 재차 야당을 압박을 했습니다. 근데 뭐 여당의 동의 없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어요. 민주당이 의석이 많다고 해서. 물론 이제 법정 처리 시한이 되면 예산안이 자동 상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자동 상정하면 민주당이 지금 의석 가지고 그냥 처리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법률상으로 그게 가능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국회 선진화법의 그 핵심 골자 중에 하나가 여야 간의 합의가 안 돼도 어쨌든 그 본회의에 예산안을 자동 상정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근데 이 경우에는 민주당이 지금 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네. 원안이 올라오면 부결이 될 것이고 그러면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쵸. 언급한 게 그럼 민주당이 수정안을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우리 헌법에 따르면 이 야당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정부가 올린 예산안을 삭감할 수는 있지만 정부의 동의 없이 항목을 신설하거나 뭐 기존에 편성된 예산의 항목을 증액을 할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액은 국회 상임위의 동의를 받고 증액은 기재부의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입법부와 행정부가 나름대로 좀 균형과 견제를 이루도록 헌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건데 결국 그럼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를 한다면 그 지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뭐 대폭 삭감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법률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야당으로서 좀 부담이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있는데 아무튼 어제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앞장서서 이제 그런 식의 처리라도 불사하겠다 지금 이렇게 여당에 상당히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표 어제 발언은 필요하다면 원안과 준예산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서 증액을 못할지라도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갖고 있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네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과 그 최후의 최후까지 합의가 안 되면 결국 그냥 삭감만 해가지고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엄포를 한번 놨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표 예산을 다 삭감한 채 그냥 통과시켜버리겠다. 네. 그러면 뭐 아주 거의 역대 예산 심의 중에 거의 최대폭의 삭감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네네. 어차피 예산도 뭐 삭감한 예산으로 편성을 한 거 아니에요. 예, 내년 맞습니다. 예산을. 근데 더 삭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과연 그런 상황까지 갈지 이건 좀 하루 이틀 남은 협상 시간 동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후 한 달이나 지금 시간이 흘렀는데요. 경찰 수사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아까 이 진행자께서 오프닝에서도 전해주셨겠지만 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그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세 번째로 소환해서 신문했는데요. 어제 박 구청장에 대한 2차 신문을 하고 오늘 오전 10시에 다시 박 구청장을 불러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특수본은 헬로윈 안전대책을 제대로 수립했는지 실제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 이 박희영 구청장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수본은 이달 초 출범 직후 입건한 이 박희영 구청장 중 피의자들을 두세 차례씩 소환해서 조사를 이어갔고 주요 피의자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진술 내용을 종합해서 이번 주 구속영장 신청 대상을 가릴 방침입니다. 또 조금 전 KBS가 단독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참사 당일 용산경찰서 112 무전망 기록에 따르면 당시 112 상황실장이 급격히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서 이 인파를 차도로 밀려나오는 것을 막고 다시 인도로 올려보내라 이제 이런 지시를 내린 걸로 전해졌는데요. 그러니까 사고 발생 장소인 해밀턴호텔 앞쪽에 경찰을 추가로 배치해서 인파를 차도로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차도로 내려오지 못하게 밀어서 올려라 이제 이런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오히려 지금 참사에 더 이제 말하자면 이 인국 당시에 이제 군중 밀집 현상을 완화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오히려 더 악화시킨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이 야당 의원 등으로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특수본은 이 같은 112 무전망 내용을 근거로 용산경찰서의 초동 대응 부실 여부에 대한 지금 수사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지금 위로는 수사가 안 가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수사가 지금 제대로 진행되겠냐 뭐 이런 이제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협의회를 구성한다고요. 네, 이태원 참사 희생자 65명의 유가족으로 구성된 가치행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협의회 준비 모임이 오늘 성명을 내고 정부의 유가족 목소리를 정확히 전달하고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며 책임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는 일부 책임자들에 대해서만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면서 유가족에게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진상 및 책임 규명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왜 국가 배상을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부터 하느냐 이렇게 정부 대응을 꼬집었습니다. 이어 참사 이후 유가족들이 서로 안부를 묻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조치가 없어서 유가족들은 고립된 채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야만 했다면서 서로 소통할 기회를 스스로 찾아야만 했다고 협의회 구성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관저로 초청해서 만찬 자리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도부보다 먼저 이틀 전이라고 하죠. 네.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의원들과 부부 회동을 가졌다고 이런 소식이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사실 지금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이른바 윤핵관 4인방과 각각 만찬회동을 가진 직후부터 지금 여당에서 갑자기 전당대회 논의가 속도를 붓고 있어서 이게 지금 결국 전당대회 논의에 좀 윤심이 이른바 작용을 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전당대회 시기에 관한 논의들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뭐 사실 이제 그렇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인 25일에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의 회동이 있었는데 그보다 한 이틀 3일 정도 뭐 정확한 일시는 지금 특정이 정확하게 되진 않았습니다만 장제원, 권성동, 이철규, 윤한홍 의원 등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렸던 의원 4명이 비공개로 윤 대통령과 부부 동반 만찬회동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아마 이 자리에서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장제원 의원과 불화설을 봉합해서 이 친윤계 구심점을 좀 명확히 세우는 이제 이런 작업을 통해서 친윤계의 당내 영향력을 좀 확대하는 이른바 전당대회를 앞두고 좀 사전 정지 작업이 있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 이걸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라고 바라볼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전 국가안보실장에게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네, 서해 공무원 사건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가 오늘 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조항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전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 뭐 민주당에서 굉장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국가안보실장까지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검찰 수사 방향이 문 대통령까지 뭐 겨누는 쪽으로 가게 될지 이건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네요. 앞으로 좀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여부에 따라서 또 여야 간에 갈등이 또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서
뭐 이것도 좀 여러 가지 정치권에 파문이 좀 일만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 전역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시진핑 주석 퇴진 구호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현지 연결해서 시위 양상의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화 상하이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그 시위가 상하이에서부터 먼저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시위 규모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사실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는 외신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정확한 인원수는 파악이 되고 있지 않지만 베이징, 정저우, 상하이 등 16개 도시에서 산발적으로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대만과 홍콩 등 해외에서도 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까지 시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공안이 네. 출동해서 시위대를 강제 해산했다고 하던데 혹시 상황이 네. 전해진 게 있습니까? 이거 역시 외신을 통해서만 전해지고 있는데요. 주요 외신과 소셜미디어에 따르면 어제 밤 10시쯤에 베이징 도심에서 시민들이 모여 아무런 구호도 적지 않은 A4 용지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들은 지난 24일 신장 위구르 자치구 우루무치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 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중국 정부의 고강도 봉쇄 정책인 이른바 코로나 제로를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으며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진핑 국가주석과 공산당 정권 퇴진의 구호를 외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백지 시위를 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왜 시위대가 피켓이나 이런 거 안 들고 백지를 들고 시위를 합니까? 네,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이 백지를 든 이유는 중국 정부의 검열에 저항한다는 의미로 2020년 홍콩에서 국가보안법 반대 시위 때도 백지 시위가 열린 바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은 우리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대변하기 위해 왔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차량들은 경적을 울리면서 시위를 지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피로감 느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누적됐던 불만이 터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던데요. 지금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만들을 얘기합니까? 지금 상하이의 경우에는 최근에 그 인민대회 끝나고 새로운 정책이 발표됐지만 그 사람들은 모두 기대했어요. 이게 좀 완화된 것이 아닌가 기대했는데 하지만 정책과는 달리 일부 주민위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엄격한 봉쇄 규정을 적용해 많은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밀접 접촉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아파트 동 전체를 봉쇄하고 있어서 출근은 물론 학교도 못 가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불안하고 긴장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위 소식을 외신을 통해서 접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상해에서 시작된 시위가 수도 베이징으로까지 갔고 뭐 지금 중국 전역에 한 50여 개 대학에서 백지 시위가 벌어졌다. 대학생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데 이 자발적으로 시위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SNS나 외신을 통해서 소식을 접해가지고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알려지지 않게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셜미디어 자체로는 이런 내용을 아예 제재 조치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각자 이 청소년들 연대로 이렇게 아름아름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이런 단체 이런 건 알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다 언론을 통제하고 SNS까지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참 시위 소식도 중국 내부에서 오히려 잘 모르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자, 앞으로 시위가 더 격화되거나 이러면은 중국 공안에서 물리적으로 뭐랄까요, 시위를 강제 진압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있을까요?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같은 경우에 영국 BBC 기자 같은 경우에도 강제로 연행돼서 또 문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벌어지는 곳에서만 알 수 있지 공개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경화 상하이 통신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위 또 언제까지 계속될지
또 이번 시위가 시진핑 집권 상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에서 이렇게 이른바 정치고까지 등장하는 시위가 언제 열렸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교수님이 이번 시위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이렇게 전국적인 규모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라는 얘기는 아마 89년도 6.4 천안문 이후에는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네. 그때도 상당히 과격한 시위가 있었고 그것을 또 무력 진압을 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상황을 보게 되면은 코로나 상황에 대한 일단은 인민들의 어떤 반감 그리고 배신감 같은 것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이 실효적인 어떤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지금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시위에 대학생들도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예. 또 이런 제로 코로나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라는 점도 이런 시위를 촉발하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진핑하고 공산당 퇴진까지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지금 그 골목길이나 이런데 공안이 다 깔려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되고 있잖아요. 베이징 시위 같은 경우에는 시위가 열리려고 했다가 열리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추가로 시위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추가적인 시위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상상을 합니다. 다만 그러한 시위의 규모라든지 어떤 행태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낙관적이진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어제 오늘부터 시행된 정책 중에 하나가 대학생들은 조기 방학을 이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구정이 1월 말쯤 있게 되는데요. 예. 아마 1월 초쯤 되면은 학생들은 모두 귀향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시위를 진압하는 또 하나의 수단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무력에 대한 시위 압박, 진압의 어떤 강도가 더욱더 강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안 당국에서 장갑차 등을 통해 가지고선 사회에 대한 어떤 순찰이라든지 관리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위의 어떤 범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겠지만 그 규모는 사실 좀 힘들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 공권력에 저항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 시위가 촉발됐던 계기가 신장 위구르에서 발생했던 화재잖아요. 네. 거기에 또 같은 위구르인들이 모여 사는 상하이에서 먼저 또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그게 더 퍼지기 시작하는 상황인데, 신장 위구르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동안에 중국 정부에 반기를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탄압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네. 신장 위구르를 흔드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는 있을는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인들이 이러한 시위를 주도했다 그러면은 이런 독립 세력들의 어떤 획책한 모습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위를 진압을 해야 되는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더 좋은 어떤 방안 혹은 더 좋은 어떤 구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은 위구르족이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방역 조치로 인해 가지고선 불필요한 사망 사고 그리고 불필요한 어떤 인재라든지 어떤 재산상의 피해가 지금 모든 중국 인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이고요. 네. 특히 국제적으로 지금 행사가 열리고 있는 그 월드컵을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월드컵을 즐기고 열광하고 있는데 중국인들은 여전히 제로 코로나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는 거죠. 가장 먼저 백신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가장 먼저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라고 작년 9월에 선포까지 했는데 네. 그들의 상황은 지금까지도 좋아지지 않았다. 그럼 이것은 정부 정책의 실패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정부 정책의 실패 속에서 시진핑으로의 집권 이후에 어떤 그 권력 집중 현상이 더욱더 공고화되기 때문에 이런 불만들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근데 지금 이번 시위로 좀 그러니까 중국민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가 보여진 거잖아요. 네, 방역 정책이 좀 완화되거나 아니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좀 느슨하게 하거나 폐지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오늘 오후 3시에도 중국 당국에서 관련된 조치에 대해서 일련의 언론 방송, 언론을 통해 가지고선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은 동요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제로 코로나 방침은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다. 이것은 모두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백신이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고 백신의 접종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고령자에 대한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낮다. 또한 의료 체계가 붕괴됐고 그리고 2, 3주에 지속되는 격리 그리고 반복되는 PCR 검사로 인해 가지고선 피로감이 증가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상황을 오히려 중국 정부에서는 풀어주기보다는 더 강력하게 끌고 가겠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사회적인 불안 요소를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정책 혹은 환경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이렇게 봉쇄가 계속 이어지는 이런 정책들을 언제까지 계속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장 중국 내부의 경제 상황도 지금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중국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게 평가되고 있고 심지어 원래 올해는 5%의 성장을 약속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4분기에 들어서 가지고선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마 5%의 성장은 불가할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도 적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만 어떻게 소프트하게 이러한 상황을 국면을 전환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아마 중국 당국이 지금 제일 고민하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다지 녹록치 않다. 많은 사람들은 내년 3월에 양회를 기준으로 삼고 그걸 기점으로 이제 완화가 될 것이라고 보지만 네. 제 생각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사회적인 어떤 요소들이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판단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민심이나 코로나 상황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상황 모두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인 수단을 통해 가지고선 이것을 극복하기가 지금 상황은 매우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시위 참여자 가운데 젊은 세대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 젊은 세대가 뭐 이른바 시진핑 타도 중국 공산당 뭐 퇴진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근본적으로 체제 불안으로까지 연결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공권력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그리고 영향력이 상당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의 코로나 상황에 대한 불만이 있긴 하지만 이것을 정책 당국에 미루는 과정에서 주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주도 세력도 있지 않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많은 인적 피해가 공산당으로부터 혹은 중국 정부로부터 미연에 방지된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통제된다라는 것을 중국 정부가 증명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은 언제 어디서도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라는 것이 가장 큰 딜레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미국의 대중 견제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 미국 백악관에서도 입장을 냈고 뭐 영국이라든가 지금 선진국들이 계속 지금 이번 평화 시위를 보장하라 이렇게 입장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사회 압력도 중국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네, 아무래도 뭐 언론 통제가 가능한 국가니까요. 외부에서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중국까지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이 전파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중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오늘 그 2주치의 식량을 비축할 것을 공고를 하는 그런 발표문을 냈습니다.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물론 자국민에 대한 어떤 안전 조치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은 중국인들에 대한 위기감의 어떤 상황을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정책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양국 간의 어떤 첨예한 대립이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건 국제관계 속에서 풀어나갈 문제지 중국 국내의 문제인 지금 상황으로는 이것을 해석하기는 좀 과도한 것이 아니겠는가. 오히려 중국 정부가 지금 이 상황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죠.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예, 한 주간 이슈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네, 이번 주 1위 주제는요. 당연히 스포츠겠죠. 아, 그렇죠. 네, 키워드 월드컵입니다. 정말 1차전, 2차전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겠지만 저 역시도 눈물을 거의 머금으면서 봤었는데 목이 좀 쉬었잖아요. 어제 정말 그 짧은 시간에 소리 질렀다고 목이 지금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그 키워드로 나온 거는 이제 경기도 경기지만 경기 이후 그리고 경기 끝나기 직전 이때가 좀 많이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파울로 벤투 감독이 어제 경기 이제 어제 28일 오후 10시에 카타르에서 있었던 경기 가나와의 경기에서 이제 패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마지막에 후반 마지막에 한국이 코너킥을 얻었지만 이 앤서니 테일러 주심이 그대로 경기를 종료했고 네. 한국이 이제 강하게 항의했잖아요. 특히나 이제 벤투 감독도 그라운드 뛰어나와서 심판에게 불만을 표출했고 그랬더니 이 테일러 주심이 벤투 감독에게 레드 카드를 꺼냈죠. 그래서 네. 이제 벤투 감독이 포르투갈과의 3차전에서 벤치에 앉을 수 없게 됐는데 영국 BBC에서 이거에 대해서 영국 BBC의 방송에서의 클린턴 모리스라고 하는 축구 전문가가 코너킥이 선언되지 않자 좌절한 벤투 감독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나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공감하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오히려 코너킥 주지 않고 마지막에 레드카드 꺼낸 앤서니 테일러 주심에 대해서 좀 전 세계적인 비난이 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온라인상에서 또 이제 영국에 있었던 BBC 같은 경우에서 한국은 종료 직전까지 코너킥을 얻어냈다. 근데 테일러 주심이 휘슬로 한국의 희망을 뺏었다라고 비난했었고요. 또 SNS상에서도 뭐 테일러 주심의 판정이 잘못됐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팬이 이게 상습적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이제 이 심판이 이제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에서 뭐 소위 줏대 없는 판정 뭐 이런 식의 비난을 좀 받기도 했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토트넘과 첼시 경기에서 안토니오 리디거에게 그 손흥민이 발을 높이 들었다는 이유로 손흥민에게 예전에 퇴장을 명령한 일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손흥민과의 악연도 또 이제 이슈가 되면서 이 어떤 심판에 대한 비난 뭐 이런 것들도 좀 SNS상에서 있는 뭐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 경기 이후에도 여러 가지 장면들이 화제가 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안타까워하는 이 선수들의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가나 감독이 있으시잖아요. 오토 아도 감독이라고 하는 가나의 감독이 있는데 그 감독이 손흥민을 위로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알고 봤더니 이 아도 감독이 그 손흥민의 그 독일 함부르크 시절에 네. 이제 감독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제지간이었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손흥민도 이제 아도 감독과 좀 포옹을 나눴고 아도 감독이 손흥민을 따뜻하게 위로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한국이 굉장히 잘했다라고 하면서 한국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감독 말고 그 옆에 있었던 또 가나의 스태프 한 명이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상당히 경기 끝나고 안타까워하고 좀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가나 코칭 스태프 선수들이 위로하는 것처럼 이제 모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막 수고했다 하면서 이쪽 좀 봐라라는 식으로 하더니 갑자기 자기 스마트폰을 꺼내서 셀프 카메라를 찍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모습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얼굴을 이제 같이 보여주진 않았는데 본인이 이렇게 그냥 인증샷을 찍으려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상황에서 저런 사진을 찍으려고 하나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 손흥민의 월드 클래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함께 이번에 스타가 된 사람이 있죠. 조규성 선수인데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중앙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서 대한민국 역사상 사상 첫 멀티골을 올린 선수로 등극됐고요. 또 이제 실력과 함께 이제 출중한 외모 때문에 SNS상에서도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어서 실제로 이번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과연 또 좋은 팀으로 이적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오퍼가 들어올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목 쉰 게 조규성 선수 골 2골 연속으로 했을 때 그때 목 쉬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참 아직도 뭐 경기 남아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예. 자, 2위 주제 뭡니까? 네, 2위 주제는 환경이고요. 한파주의보인데요. 이제 어제 그제 이제 밤새 이제 장대비가 내린 후에 갑자기 추워졌어요. 네. 그래서
체감 온도가 이제 영하 15도까지 이제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오늘 이제 더 영하 체감 온도가 내려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 되면은 거의 뭐 영하 15도 넘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오는데 파카를 다시 꺼냈던. 네, 해지고 난 다음부터 부쩍 추워졌어요. 정말 춥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따뜻했던 약간 이상 기온에 가까웠었던 온도가 다시 이렇게 추워지는 모습이고요. 하루 만에 이렇게 기온이 급락한 게 한반도에 유입된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29일 오전까지는 따뜻한 남풍류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전국이 영상권에 머물렀는데 따뜻한 공기를 몰고 왔던 기압골이 동쪽으로 물러나고 또 북서쪽에서 차가운 성질의 고기압이 한반도 쪽으로 점점 세력을 넓히면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추워졌기 때문에요. 꼭 내일 아침에 따뜻하게 정말 패션도 조심하고 꼭 따뜻하게 입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환경과 관련돼서 또 다른 키워드가 하나가 이슈가 됐는데 네. 화산이라는 키워드가 이슈가 됐어요. 하와이의 마우나로아 화산이 27일 밤에 이제 분화를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38년 만에 용암 분출이라고 하고요. 하와이 섬을 구성하는 5개 화산 중에 하나인 이 마우나로아가 지표면에 있는 가장 큰 활화산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암이 흘러나오는 모습이 지금 담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얼마큼 용암이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사람들의 어떤 그 지금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그 어떤 그 지역에 사는 인근 마을에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미국 이제 땅인 하와이에서 또 이렇게 이러한 산에서의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용암이 흘러나오고 하니까 네. 또 한편에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백두산이 있잖아요. 근데 백두산에 대한 이야기가 또 갑자기 또 연관 키워드로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오는 29일이 이제 북한이 오늘이죠. 29일이 북한이 핵 무력을 완성했다라고 선언한 지 5년째 되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북한이 최근에 계속 추가 핵실험의 우려들이 커지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핵실험을 하게 되면 백두산에 대해서 안전한 것이냐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 좀 있는 상황이고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지진이나 여러 가지 형태들이 좀 불안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이제 실험 이후에 2차 피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도 핵실험하면 네. 백두산 밑에 있는 마그마방을 흔들어가지고 그렇죠. 화산이 분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왔었잖아요. 더군다나 백두산 화산 분출하면은 뭐 동아시아 지역 전체가 막 영향을 다 받을 거라고 해서 그렇죠. 이 핵실험을 언제 할지 또 확인을 하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위 주제는 뭐죠? 네, 3위 주제는 연애 분야고요. 키워드는 청룡영화상입니다. 지난 25일에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제43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이 있었는데 탕웨이 이제 그 배우가 헤어질 결심의 여주인공으로 나왔는데 여우주연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 청룡영화상에서 외국 여배우로서는 최초의 여우주연상 수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좀 의미가 있는 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탕웨이 씨가 헤어질 결심의 대본을 들고 정성영 작가 제작진들에게 일일이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헤어질 결심이 올해 칸 영화제 감독상 수상작이죠. 청룡영화제 6관왕에 올랐고요. 최고상인 최우수 작품상 비롯해서 감독상,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각본상, 음악상 등 주요 부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헤어질 결심의 상을 받았던 여우주연상을 받은 탕웨이가 수상도 안 했는데 폭풍 눈물을 흘려서 그게 또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왜요? 실제 아시겠지만 청룡영화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배우들도 그 정보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실제 공연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공연이 어떤 공연이었냐면 헤어질 결심의 OST로 수록됐던 안개라고 하는 노래 정훈이 씨와 라포엠의 무대가 실제로 있었다고 해요. 올해 70세가 되신 정훈이 씨가 등장해서 실제로 노래를 불렀더니 그거를 보고 이 탕웨이 씨가 본인의 그 영화에서 있었던 장면의 어떤 느낌이 올라왔는지 갑자기 눈물을 정말 큰 휴지로 얼굴을 다 감싸고 오열할 정도. 그러니까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영화의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수준으로 이제 눈물을 흘렸고요. 옆에서 박해일 씨가 이렇게 흐느낌이 심해져 어깨를 조용히 감싸주면서 위로를 전해주기도 했는데
보통 아시겠지만 이 영화제 때 뭔가 축하 공연을 하거나 뭘 하더라도 배우들이 상당히 이게 딱딱하게 앉아서 특별한 리액션 없이 이렇게 바라보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MC 김혜수 씨가 탕웨이 씨를 언급하면서 올해 청룡영화장의 상에서 가장 인상적인 모습이었다. 오히려 즐기고 있다가 감동되는 무대였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나온 것들이 어떻게 보면 청룡영화상이 그만큼 이 뭐 시나리오나 아니면 것들이 제대로 안 알려진 상태에서 깜짝 수상 또 깜짝 내용을 보다 보니까 더 감격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결심에 국내 관객이 많이 들지 않아가지고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자, 4위 주제는 어떤 겁니까? 4위 주제는 생활 분야고요. 키워드는 치캐팅입니다. 뭘 것 같으세요? 치킨. 네, 맞습니다. 저도 주문해 보려고 시도했더니요. 네. 저녁 때 주문하지 않으면 10시에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저는 1차전 때 네. 분명히 주문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집에 안 왔어요. 근데 앱에서 취소를 1시간 반 있다 취소를 시켜주는 바람에 경기 20분 전에 안 온다는 사실을 보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집 앞에 있는 마트에 간 적이 있는데 네.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그날 실제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이 장애가 발생해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배달 양 때문에 배달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1차전 때 치킨 업체 매출이 전달 대비 140에서 200%까지 상승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제 있었던 가나전을 앞두고는 어떻게든 치킨을 사수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커뮤니티 같은데 치킨 빨리 주문하는 법, 뭐 사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기도 해서 이른바 월드컵이 부른 치킨 눈치 게임이 어제 좀 일어났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3차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생각이 나오면서 여유롭게 닭다리를 뜯을 수 있는 방법과 관련된 이러한 뭐 노하우들 이런 것들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두 가지인데 때가 되면 늦는다. 미리 주문해라. 아, 맞아요. 그다음에 있었어요. 하나 더 세상에는 프랜차이즈 말고도 많은 치킨집이 있다. 네. 동네에 있는 치킨집에 네네. 오랜만에 인사하면 아주 좋아하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 5위 주제요. 짧게요. 네, 5위는 문화 분야의 MMA라는 키워드고요. 멜론 시상식이 있었는데 2022년에 주인공은 거의 임영웅 씨가 돼서 올해 아티스트, 올해 앨범, 탑10 등 5관왕에 올랐고요. 또 아이브라는 가수 팀이 올해 베스트송 등 4개의 상을 받았다. 그리고 BTS도 올해 레코드 등 4관왕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5위 주제의 좀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이번 주는 화려했네요. 그러니까요. 주제가. 다양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네. 자, 오늘 이슈 수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도, 경상권은 대체로 맑겠고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조금 전 10시 20분 서울과 인천에 첫눈이 관측됐습니다. 평년보다 일주일가량 늦은 건데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중부 내륙에는 눈발이 날리는 곳 있겠고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서부, 제주도에는 5mm의 비가 가끔 오거나 1에서 5cm의 눈이 쌓이는 곳 있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대부분 해안 지역과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지와 제주도에 순간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바람이 순간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한 풍랑특보가 발효된 전 해상에는 모레까지 최대 초속 20m의 강풍이 불고 물결이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영하 7도, 광주 영하 1도 등 전국이 영하 12에서 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대구 3도 등 전국이 영하 3도에서 5도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영하 0.8도, 습도 43%,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나는 못 보겠더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아무도 모른다를 본 제 지인이 건넨 말입니다. 엄마가 4명의 자녀를 남겨두고 어딘가로 떠난다는 영화의 스토리도 충격적이었지만 12살에 불과한 장남이 어린 동생 3명과 헤어지지 않으려고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장면을 보고 가슴이 조여오는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사실 지인의 말이 떠오른 것은 이 영화 내용과 비슷하면서도 또 너무나 다른 놀라운 사연을 담고 있는 기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사는 한 가족에 위기가 찾아온 것은 지난 10월 두통을 호소하던 엄마가 병원을 찾았다가 뇌종양 4기와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간병을 위해 아빠는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엄마가 입원한 대학병원에 있는 전남 화순으로 가야 했습니다. 집에 남겨진 아이들은 고등학생과 중학생, 초등학생 2명과 18개월 막내까지 모두 5남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건 이 다음부터입니다. 가족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이웃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센터 직원들이 집을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이미 냉장고에는 배추김치와 오징어채 무침, 장조림 같은 먹을 반찬이 꽉꽉 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옆집 이모와 아빠 회사 동료들이 가져다 준 거였습니다. 아이들의 사연이 주변에 알려지면서 더 많은 주민들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주민들과 구청은 학교와 연계해 5남매의 긴급 돌봄과 아동 급식 등 복지 서비스를 지원했고 주민들이 간병비 350만 원을 마련해 준 덕분에 아이 아빠는 다음 달 3일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이 가족이 사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퇴원 후에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아이 엄마를 위해 1층 현관에 경사로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5아이의 이름 돌림자 수를 따서 이 가족을 돕는 일을 수스 패밀리 돌봄 대작전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른다가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하지 않는 이 감동적인 사연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The falling leaves drift by the window. The autumn leaves of red and gold. I see your lips, the summer kisses
the sunburned hands I used to hold. Since you went away, the days grow long, and soon I'll hear old winter's song. But I miss you most of all, my darling, when autumn leaves start to fall. Since you went away, the days grow long, and soon I'll hear old winter's song. But I miss you most of all, my darling, when autumn leaves start to fall. 넷킹콜의 Autumn Leaves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의견 들어오고 있는데요. 김한수님, 우리나라가 아직도 따뜻한 것이 이런 뉴스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감동입니다.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 문자 주셨고요. 4936님, 그 이웃분들 제가 다 고맙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이 소식으로 마음이나마 따스해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날씨 추워지잖아요. 이런 소식들이 이렇게 전해지면 왠지 정말 훈훈한 느낌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웃분들이라고 이렇게까지 해줄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주변 이웃분들 중에 어려운 분들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씩만 같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시면 굉장히 큰 일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소식들, 감동적이라는 소식들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계속 문자 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7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추이부터 살펴볼까요? 네. 코로나19 유행 확산 증가폭이 어느 정도 좀 주춤해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근데 이제 걱정은 위중증 환자 숫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7만 1,476명이 발표가 됐습니다. 1, 2주 전과 비교하면 그래도 한 1,300여 명 정도 줄어든 수치인데 네. 고점은 3주째 7만 명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씩 줄어가고 있다는 거죠. 재유행이 공식화되면 더블링 현상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완만한 흐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오늘 춥다라고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날씨가 이제 추워지기 시작했잖아요. 11월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었기 때문에 오히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겨울이라고 할 수 없는 날씨 때문에 증가하는 폭이 이렇게 완만할 수도 있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요인들은 있습니다만 더블링 현상이 갑자기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위중증 환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서 500명 가까이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망자가 이틀째 40명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늘어나게 될지 아니면 줄어들게 될지 하는 것들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계량 백신 접종하시는 분도 늘어나고 있다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전에 백신보다는 이게 이가 백신이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접종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 동안 62만 4,455명이 접종에 참여했는데요. 이게 2주 전하고 비교하면 2주 전이 32만 9,907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29만 건 정도 2배 정도 늘었어요. 제일 많이 개량 접종된 백신은 BA4와 BA5 기반의 이가 백신입니다. 제일 나중에 화이자에서 들어온 건데요. 그중에서 이 2차 이번에 동절기에 추가 접종을 하신 118만 명 8,995명 중에서 70만 1,274명, 그러니까 한 60% 가까이가 이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마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 28일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인구에 이번에 추가 접종하신 분은 5.3%밖에 안 돼요. 그래도. 그리고 18세 이상의 성인 중에 접종률은 6.2%인데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60세 이상의 고령층들이잖아요. 네. 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봤을 때는 18.9% 좀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감염 취약 시설에 입소하는 그 입소자를 비롯한 대상자는 22.3%여서 추가 접종에 참여한 인원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60세 이상의 고령층 등은 50% 이상, 또 감염 취약 시설에 지금 일을 하시거나 또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60% 접종률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전에는 감염이 됐거나 아니면 백신을 맞은 지 넉 달이 지나야 추가 접종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한 달 줄었어요. 그래서 90일만 지나면 추가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추가 조치가 취해져 있고, 지금 상황 같으면 사전 예약 안 하셔도 신분증 가지고 가셔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접종이 가능하시니까 날이 추워져서 살짝 걱정이 좀 되거든요. 네. 아무래도 바이러스가 날이 추워지면 좀 더 확산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계량 백신 접종 그래도 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전체 접종률은 좀 낮아서 그렇죠. 좀 더 접종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원도 양양에서 헬기가 추락해 5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인 거죠? 어쨌든 이상 현상을 보인 게 CCTV에 잡혔기 때문에 꼬리 쪽 날개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7일 오전 10시 50분에 양양군 현북면의 야산에 산불 예방 차원에서 궤도 비행을 했는데 목격자 주민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 방송을 들었다는 거예요. 방송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추락한 모습을 이제 목격했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고 헬기에는 5명이 타고 있었는데 전원 사망했습니다. 옛 설악 수련원 계류장에서 속초시에 있는데 사고 80분 전에 이륙해서 궤도 비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고, 이 헬기는 속초시랑 고성군, 양양군이 공동으로 임차해서 운영하는 S58T 기종의 중형 헬기인데요. 이게 굉장히 노후 기종이라면서요? 75년에 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심지어 블랙박스가 없어요. 헬기에. 왜 블랙박스가 없나 했더니 75년에는 블랙박스를 다는 게 의무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기 장치나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75년, 제가 75년생인데 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이 헬기는 그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게다가 헬기 같은 경우는 이 금속이 20년이 지나면 변형이 오거든요. 성질의 변형이 온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오래 썼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보도되고 있는 산불 감식용 CCTV에 헬기가 추락하는 모습이 잡혔는데요. 헬기가 비행을 하다 보니까 빙글빙글 돌아요. 제가 CCTV를 보니까 빙글빙글 돌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헬기가 빙글빙글 돈다는 건 꼬리 날개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꼬리 날개에 문제가 있다라는 건 외부에 충격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날개 쪽에 동력을 전달하는 개종에 힘이 없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요 꼬리 날개가 손상을 입었거나 아예 작동이 안 됐다거나
뭐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추가로 KBS 취재진이 입수한 CCTV를 보니까 이 집에서부터 그 헬기가 보이는 데까지 거리가 한 1km 정도 되는데 찍은 건데요. 네. 정말 헬기가 이렇게 돌면서 떨어지더라고요. 혹시 뭐 CCTV에 어디 충돌했다거나 그런 장면이 찍힌 건 그런 아니죠? 장면은 안 보였고 네. CCTV 자체로는 헬기가 날아오다 갑자기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계속 돌아요. 몇 바퀴 돌다가 이제 추락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 프로펠러 소리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추락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종사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KBS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서 네. CCTV 영상하고 출처를 국토교통부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전달을 한 상황입니다. 바로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어디 뭐 만약에 충돌해가지고 꼬리 날개가 어디 뭐 나무에 부딪혔다거나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또 그거 아니라고 하면은 네. 이게 기체 결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유족들도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던데. 네, 다음 달 1일쯤에 이 추락 헬기 동체를 김포공항에 있는 분석실로 보내서 정밀 분석을 하겠습니다만 네. 우선은 추락하기 직전에 비행 고도가 150에서 200m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궤도 비행을 할 때 한 7, 800m 고도에서 궤도 비행을 하는데 유난히 고도가 좀 낮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네.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노후화된 헬기예요. 예. 그리고 이전에도 이제 이 산불 감시 헬기의 경우에는 사고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 유족하고 헬기 업체가 입장이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유족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헬기 기장이 지난달 12일에 저녁 식사하시면서 게이지가 빙글빙글 돌아서 손을 봐야 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기체 결함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헬기 업체 측은 만약 부품에 오류가 있었으면 아예 정비를 해서 날지를 못하게 했을 텐데 이게 운행 자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체 결함에 대해서는 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1년에 10차례 이상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서 3년 동안의 국토부 검사를 모두 통과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검증된 헬기다 뭐 이렇게 또 설명하기도 하던데. 네. 근데 헬기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열방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이 산불 감시용 헬기 중에서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걸 제외하고는 다 민간에서 임차해서 쓰는 건데요. 민간에서 임차해서 쓰는 이유가 있죠.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살 수 없고 민간에서 임차해서 쓰는 건데 비용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예. 이 헬기가 한 번 빌릴 때 7억에서 8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사고 난 헬기도 한 지자체가 쓰는 게 아니라 세 군데 지자체에서 함께 공동으로 임차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산이 많은 지역에 사실 이 산불 감시용 헬기가 필요한 건데 사실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안 살게 마련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산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임차 헬기 중에서 사고가 난 것 중에서 7대 중에 4대가 기령이 30년을 초과한 노후 기종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건 뭐 30년을 훨씬 더 지난 그런 헬기인데 근데 지자체 임차 헬기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그 노후화되고 안 되고 따질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임차 헬기를 헬기 하나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가지고 사실 헬기가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물건이나 자동차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헬기가 귀해서 그거 하나 확보하기도 힘드니까 이 노후 기종이라고 해도 국토부에 승인 났으니까 다 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장분이 70살이 넘으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기장이 잘못했다 뭐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운전 같은 경우에도 연세가 너무 많으시면 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게 되어 있잖아요. 되뇌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걸 권고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자동차 운전보다는 헬기 운전이 훨씬 더 어렵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것도 연령 제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분은 공군에서부터 40년 이상 조종을 하신 베테랑 조종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번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노후 헬기들이 굉장히 많고 10개 시도에서 민간에서부터 임차하는 헬기가 72대인데 많네요. 네, 기령이 40년 이상인데 40%고요. 그리고 이제 각 지역의 산악을 그러니까 지형을 잘 알아야 된다는 이유로 네네. 어지간하면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헬기를 임차해 쓴다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사각지대는 없는지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러니까 민간 헬기였기 때문에 임차해서 쓰는 거라서 이게
인원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도 어쨌든 2명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네, 그러게요. 지자체에서 알고 보니 5명이 지금 탑승을 한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이 헬기는 10명이 넘게 탈 수 있는 헬기이기 때문에 좀 많은 인원이 탔다고 해서 그게 이제 사고가 났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이륙할 때 보고를 하도록 돼 있다고 네. 하잖아요. 근데 그런 보고도 사실은 오히려 좀 사각지대처럼 있는 것이기도 하니까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타임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강원도 한 육군부대에서 병사 1명이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어요. 네, 28일 오후 8시 47분에 강원도 인제군의 GOP 부대에서 이등병이 경계 근무를 쓰다가 알 수 없는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예. 심폐소생술을 현장에서 발견하고 실시를 했습니다만 끝내 사망한 일인데요. 이 이등병이 9월 달에 입대를 했고 신병 훈련을 마쳤고 부대 배치된 지 한 달 정도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군 당국과 경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이등병하고 같이 경계 근무를 섰던 병사의 진술, 그 다음에 현장에 총기가 발견됐는데 그 상태로 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전입한 지 지금 얼마 안 되는 상황인데. 네. 그리고 아버님이 해외에 계신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아버님한테 사고 경위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원인 미상의 총상을 입었다. 그리고 우리 장병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국방부에서 이제 그렇게 브리핑을 한 상황인데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과연 맞는가. 그다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그 원인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기인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는 게 군 당국의 입장이고 이 이등병의 아버지로 추정되시는 분이 아들이 입대 후에 3달 만에 총상으로 사망했다라는 글을 한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 외국에 있는 경우니까. 예, 그렇기도 하고 지난번에도 그 지뢰 사고 있었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그때 보상이랑 수당과 관련돼서 너무 군의 대처가 현명치 못했다는 얘기를 저희가 했었는데 어떤 일일지 걱정이 되고 진상이 잘 밝혀져야 할 텐데요. 우리가 너무 과거 아픔이 많아가지고요. 과거에 이런 사고가 네. 의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었고 맞습니다. 또 다시 재조사를 통해서 굉장히 오랜 시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실은 극단적 선택이 아니었다. 이런 게 확인되는 경우가 있어서 또 그런 일들이 자꾸 기억이 나거든요. 네. 군 당국에서 정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분위기를 바꿔보죠.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경기 우리가 좀 아쉽게 패배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뭐 보는 관점에 따라 아쉽긴 하지만 굉장히 잘 싸웠다. 네.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그 젖잘싸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진짜 열심히 뛰었고 너무 열심히 뛰었으니까 정말 할 말이 없는 상황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월드컵 무대에서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골을 막 집어넣으면서 또 이렇게 또 멋지게 골을 넣어서 이렇게 흥분시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어제 2002년 빼놓고. 한밤중에 너무 돌고래 소리 내가지고. 다 그랬었으니까 상관없어요. 네, 저희 꼬마가 어떻게 엄마 목이 아파서 자기 소리를 너무 많이 질러서 목이 아파서 학교를 못 가겠다고 자꾸 핑계를 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 얘기를 좀 전해드리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운이 안 따라준다는 생각을 사실 조금 했었어요. 왜냐하면 전반에 경기를 풀어갈 때 우리가 잘 리드해가는 느낌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순식간에 2골을 먹고 나니까 너무 허탈해서 어떡하지? 전반에 1점은 만회를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나 같은 경우는 처음 골도 사실은 손에 닿았다 안 닿았다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심판이 어쨌든 한 골을 인정해줬고 그리고 연이어서 2골이 들어간 상황이었고 가나의 경우에는 유효슈팅 두 번 했는데 그게 다 골이 됐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5개가 다 골대를 비껴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후반에 응원하시던 분이 그러더라고. 이번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조기성 선수가 후반에 들어가서 연달아 3분 만에 2골 넣었잖아요. 그걸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 쿠드스 선수한테 한 골을 그게
나온 건데. 제가 너무 궁금한데. 근데 그리고 나서도 이제 그거 만회하려고 정말 열심히 뛰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경기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경기를 치렀습니다만 결과는 3대2로 패배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벤투 감독도 선수들의 경기력과 태도는 만족스럽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경기력과 칭찬을 아끼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저는 제일 좀 마음 아팠던 게 두 장면이었는데 네. 하나는 손흥민 선수가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 승부에 대한 집념 이런 게 대단해요. 네, 예전에는 그 울보였잖아요. 그리고 주장으로서 자기가 하지 못했던 지난번 우루과이전 끝나고 나서 자기가 주장이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고개를 못 들고 조규성 선수가 인터뷰를 방송 끝나고 하는데 네. 중계방송 끝나고 제가 그 기자 보낼 때 마이크를 좀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두 골을 넣고 사실은 멀티골을 넣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지를 못하고 너무 미안한 표정으로 서 있는 게 아니 저렇게 열심히 싸우고도 저렇게 미안해하는 건가? 우리는 그냥 즐겁게 경기를 본 건데라는 생각을 전 좀 했었는데요. 마지막 경기라고 생각하고 불사질러 보자. 저는 이 단어가 너무 불사질러서 뛰어보자라고 했는데 늦은 시간까지 지켜봐 주신 팬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너무 아쉬운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전 조규성 선수가 3만이었대요. 인스타 팔로워가. 근데 뭐 어제까지 90만이 넘었다고. 아니요, 벌써 100만 훌쩍 넘었다고. 저 오늘 아침 네. 통계인데 90만이 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로 지금 스타가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규성 선수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별것 없는 선수인데 어릴 때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선수였는데 진짜 이렇게 세계적인 무대에서 골을 넣을 수 있다는 게 진짜 믿겨지지 않습니다. 2부 리그에서 뛰다 1부 리그까지 올라왔다가 그랬다가 또 뭐 제일 골 많이 넣는 선수가 됐다. 월드컵 가가지고 또 새로운 역사를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정말 나중에 가가지고 어떤 모습을 더 보여줄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네. 포르투갈전 남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있던데. 네, 그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수학을 배우나 봐요. 경우의 수 때문에 지금 어쨌든 다음 상대가 포르투갈인데 굉장히 강팀이잖아요. 네. 근데 뭐 경우의 수고 자시고간에 우리는 포르투갈 무조건 이겨야 되는 이겨야 그 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를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만약에 벤투호가 16강을 진출을 하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포르투갈을 이기고 나서 이제 나머지 그 팀들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르투갈을 이겨도 우루과이와 가나전의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여기서 가나가 이기면 뭐 우리는 못 가는 거고요. 네. 만약에 우루과이가 이기는데 얼마만큼 점수 차로 이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우루과이가 가나에 승리를 하면 1승 1무 1패로 동률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골득실 다득점 이런 순위를 따지게 되는데 네. 만약에 우루과이가 가나랑 점수 차가 아주 적게 이겨서 골을 많이 못 넣는다라고 하면 우리한테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되고요. 만약에 두 개 비기게 되면 우리랑 가나의 경우에는 승점이 같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포르투갈의 2골차 이상으로는 이겨야 이기긴 이겨도 골차가 좀 많이 나서 이겨야 이길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 포르투갈을 상대로 해서 다득점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난 월드컵 3차전에서 독일을 2대0으로 꺾는 기적을 연출한 대표팀이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 기대를 걸어보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그 청취자분들도 아쉬움은 많지만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지금도 이제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그 동안에 이태원 참사도 겪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뭔가 이렇게 위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선수들이 그런 걸 준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포르투갈전도 뭐 사실 이기면 더더욱 좋지만 아니어도 너무 이렇게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진짜 조금 걱정되는 거는 벤투 감독이 레드 카드를 받았어요. 우루과이전 할 때 그 옐로우 카드 받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근데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레드 카드를 줘요. 그것 때문에 이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 주심한테 항의하다 퇴장당해서 이번에 아예 벤치에 앉을 수가 없는데요. 할 수 있는 건 공식 훈련, 그다음 기자회견까지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뭐 벤치에 앉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전에 신태용 감독이 무전기로 이제 관중석에서 이렇게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선 통신 시스템으로 경기에 관여하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경기 시작 전까지는 같이 할 수 있지만 시작하고 나서는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라커룸에서 그 선수들을 만나는 것도 허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이영표 회장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전술은 경기 전에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문자 메시지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막을 방법은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벤투 감독이 아마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마 세르지오 코스타 수석 코치한테 경기 운영을 이름할 가능성도 있고 손흥민 선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상황이 좋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감독님이 요구하는 것들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잘 새겨드리려고 더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아니요. 이제 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니까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근데 선수들 부상이 너무 많으니까 네. 안정환 해설위원 말대로 진짜 대신 아파주고 싶더라고요. 그때. 그 안정환 뭐 선수가 대신 아파주면 좋겠네요. 만나게 된 얘기하겠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예.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오늘 퇴근길부터 서울 전역에 한파 경보가 발령됐는데요. 네. 갑자기 추워져서 한파에 적응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서 네. 좀 걱정이에요. 예, 지금 날씨가 이게 갑자기 이러는 경우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요. 처음 11월에 한파경보가 내려졌는데 오후 6시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해서 밤 9시를 기해서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한파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서해안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해안가에 강풍주의보도 발효된 상황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의 체감온도가 영하 15도. 네. 안팎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에도 초속 3.4m 안팎의 찬바람이 불고 있어서 훨씬 더 춥게 느껴지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 첫 번째 아까 뭐 문자가 많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이제 연세가 많으시거나 건강이 약하신 분들은 갑자기 추워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지금 바깥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이런 그렇죠. 분들 너무 위험한 네.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관리 행동 요령을 지금 문자 메시지로 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면 어떤 수도계량기나 뭐 동파 사고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좀 하시라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만약에 수도계량기가 깨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한꺼번에 민원이 가게 되면 대처가 늦어지게 되잖아요. 서울시의 수돗물 민원 상담 채팅 로봇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신저에서 상수도 사업본부 채널을 추가를 해놓으세요. 그러면 채팅 로봇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하시거나 다산콜센터 120번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보일러실에 창문 이렇게 열어놨던 거 오늘 닫고 나왔거든요. 이렇게 좀 말아놓고 그쵸. 예. 동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그나저나 이번 추위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내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원이 영하 12도, 서울 같은 경우도 영하 7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비교하면 거의 15도에서 20도까지 그렇죠. 내려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좀 며칠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비가 내려서 지금 도로가 젖은 상황이기 때문에 살얼음이 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달 1일까지는 계속 추워질 것 같습니다. 목요일까지 춥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12월 1일 아침에는요. 대부분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에서 5도에 그치면서 전국이 영하가 아닌 지역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추워진다고 하니까 특별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젠 겨울이 왔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경주 남산 계곡에서 극적으로 발견된 마의 불상이 있었습니다. 무게가 80톤이나 되는 바위 위에 새겨진 이 불상은 앞으로 꼬꾸라진 채 발견됐는데요. 불상의 얼굴과 바닥 사이의 거리가 닿을 듯 말 듯해서 5cm의 기적이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불교계에서 이 불상을 일으켜 세우자는 움직임이 대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흔적의 역사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규환 히스토리텔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해불상이 발견된 경주 남산 어떤 곳인지부터 살펴볼까요? 예, 예부터 석가미 부처가 머무는 영산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두 봉우리가 있는데 뭐 한 그 494m, 468m 두 봉우리인데 거기서 흘러내리는 63개의 계곡, 산줄기가 있고 150여 곳의 절터, 120여 구의 불상, 100여 개의 석탑이 산재해 있습니다. 5cm의 기적이라는 마해불 역시도 바로 남산의 한 줄기 계곡인 그런 11곡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산 전체가 문화유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잖아요. 또 5cm의 기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 조금 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 보도부터 처음부터 나왔는데 2007년 9월 13일자 프랑스의 르몽드 신문 1면에 대문짝만한 게 실린 사진 기사를 보면 1300년 전에 넘어진 경주 마에불 원형 그대로 보존이라는 제목을 해서 땅과 불상의 공간은 단 5cm 차이다.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은 기적과 같은 불상이다라고 소개했는데요. 이 불상이 모종의 사고로 앞으로 고꾸라졌고 천만다행히도 그 불상 얼굴이 간발의 차이로 땅바닥에 부딪히지 않고 살아남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상이 이렇게 80톤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콱 넘어졌으면 팍 깨지거나 그랬을 텐데 예. 그 딱 공간이 떠오면서 그 예. 불상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예, 바위가 한 폭이 4m고 높이가 6.8m, 그다음에 두께가 2.9m나 되는데요. 그런 바위가 40도 가까운 경사면에서 거꾸로 바뀐 것도 기적이고 그런 거대한 몸이 속절없이 이렇게 고꾸라졌는데도 코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 그래서 애누리 없는 해의 토픽감이었죠. 불상 발견된 게 15년 전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발견 그 스토리도 극적이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에불이 발견된 곳은 남산의 여러 계곡 중에 하나인 11곡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주변에 예부터 이제 절터가 있었고 그 절터에는 불상 머리가 잘린 11곡 석불자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초에 조성된 건데요. 네. 그때 이제 2005년에 10월인데 그 일대를 답사 중이던 탐방객이 계곡 아래서 그 불상의 머리를 발견했는데 그 머리를 석불자상과 맞춰보니까 꼭 맞았다라고 해서 몸 따로 머리 따로의 불상이 그런 합체된 순간이었다라고 했죠. 오늘 저희가 얘기하는 마에불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같은 절터에 있었던 것은 맞는데 네. 그 불상머리가 오늘의 주제인 마에불은 아니고 어쨌든 이 탐방객에 의해서 불상머리도 찾았겠다 해서 국립 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이 11곡 절터에 대한 발굴 조사를 벌이게 됐어요. 예. 그때 찾은 불상이 이제 마에불이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불상이 앞에만 이렇게 부조처럼 돼 있으면은 앞으로 고꾸라져 있으면은 그냥 바위 덩어리가처럼 보였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발견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소 발굴팀이 그 옛 절터가 있다 그랬잖아요. 옛 절터로 통하는 통일신라 시대에 조성됐던 뭔가 진입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찾았는데 절터에서 한 30m 정도 떨어진 오솔길 옆에 이렇게 비스듬히 엎어져 있는 되게 길쭉한 바위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연구원이 이렇게 지나다가 조사를 하다가 이제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느껴서 바위 경사를 따라서 반쯤 엎드려서 기어 올라가서 이제 그 바위를 살펴보았는데 뭔가 이게 울퉁불퉁한 가공의 흔적이 보이더라. 그래서 바위와 땅 사이에 이렇게 낙엽도 있고 흙이 이렇게 사이에 있었는데요. 그걸 걷어내고 보니까 틈 사이에 손을 싹 넣어보니까 뭔가 이게 손가락 끝에 조각의 어떤 흔적이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이럴 때 상서로운 기운을 느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그런 기운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뭔가 좀 느낌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래서 그런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넘어지면 산산조각 나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게 아마 그 마에불 앞에 뭔가 난간 같은 것이 조성돼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뚱 앞으로 넘어질 때 그 난간에 걸려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받쳐주는 바람에 그 영향으로 해서 몸체가 먼저 이렇게 떨어지고 그 덕분에 간발의 차이로 얼굴은 그 참변을 피했다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제 세월의 풍화 작용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완벽히 가깝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앞으로 고꾸라져 있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타원형 얼굴인데 불상이 코가 오뚝하고 또 눈매가 좀 날카롭고 입술이 좀 도톰하고 부드럽고 그런 스타일이었고요. 잘 표현되어 있고 4등신인데 이 뭔가 머리 부분이 좀 크게 표현되어 있고 입상이고 서 있는 상이고 그렇다 그러는데 이 왜 머리 부분이 크냐면 이 밑에서 이렇게 우러러 볼 때 보면 머리가 좀 커야지 이렇게 뭔가 하여튼 비례감 같은 걸 고려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낸 거다라고 그래서 뭔가 그런 볼륨 있는 얼굴, 날카로운 눈매 이런 거에서 느낄 수 있는 엄숙함 이런 걸 보면 뭔가 하여튼 통일신라 시대 불상의 전형적인 특징 예를 들면 그 석굴암 본전물과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그게 갑자기 이제 생각났는데요. 근데 이렇게 큰 불상이 80톤이나 되는 불상이 어떻게 이렇게 앞으로 넘어졌을까요? 이게 그 불상의 주변 입지를 보면 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40도에 이르는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곳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이 마해상 뒤 비탈을 보면 지표면에 도시된 안반에서 떨어져 나온 크고 작은 암석들이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무너져 내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또 그 위를 받치고 있는
바위 암석을 보면 뭔가 다양한 풍화작용으로 해서 인절미 같기도 하고 깍두기처럼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그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암석들이 맨 앞에 우뚝 서 있던 마애불상을 뒤에서 이렇게 툭툭 뭐 모종의 힘으로 해서 밀어붙였다. 또 가격을 했다. 뭐 이런 바람에 엎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잘 지금 설명만 들어가지고는 네. 이해가 좀 쉽지가 않은데요. 뒤쪽에서 어떤 힘이 가해졌다는 네.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2016년에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진 같은 거죠. 이 지진 같은 가능성. 네네. 그때가 이 경주 같은 경우는 뭐 활성단층이 존재한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삼국사기에 따르면 11곡 마애불이 조성된 8세기 말에서 9세기 초에 경주의 지진 기록을 찾아보면 한 13차례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중에서 779년 3월에 일어난 경주 지진으로 해서 백성들의 집이 막 무너지고 죽은 사람이 100명에 달했다. 뭐 그런 기록도 눈길을 끌죠. 100명이 사망했다고 하면은 당시로서도 강진이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11곡 마애불이 779년 지진으로 붕괴되었다면 조성한 지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고꾸라졌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마애불이 8세기 후반에서 그 9세기 전반에 그런 조성했다라고 하고 얼굴 상태가 풍화를 별로 안 겪었기 때문에 뭔가 아니 뭐 일찍 뭐 이렇게 무너진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대략 한 1200년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엎어진 상태로 계속 있었다는 근데 거예요. 뭐 연구 결과에 따라서는 그 고려 초기나 조선 중기로 이제 뭐 넘어진 거 아니냐라는 추정하는 연구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1966년에 석가탑 해체 수리 중에 발견된 묵서지편이라 그래서 종이 뭉치가 발견됐는데요. 네. 거기 보면 고려 초기인 1024년과 1038년에 경주 지진으로 해서 석가탑이 2차례 붕괴되었다. 그리고 불국사 경내 다리까지 무너졌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네. 건설기술연구원이 펴낸 용역 보고서를 보면 그 지진 등에 의해서 햇빛에 이렇게 노출될 거 아니에요. 지진이 일어나면 예. 속에 있던 게 이제 바로 노출이 되는데 그 광물 입자 석영 등으로 해서 빛이 그 비친 그런 연대로 해서 측정을 해보니까 뭐 조선 중기죠. 1550년 정도에 붕괴된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지금 우리 계속 지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럼 그 무렵에 지진 기록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실록에 따르면 1521년에서 1564년 사이에 8차례에 걸쳐서 경주에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네네. 특히나 1526년 8월 8일 날 경주 등에서 16곡을 해서 지진 때문에 그 집이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1557년 5월 3일에도 경주 등에서 26곳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뭐 기록이 있는데요. 그러나 과연 어느 시기의 지진으로 해서 이 11곡 마애불상이 극적으로 그렇게 고꾸라졌는지 그거는 뭐 우리가 확언할 수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진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집중호우라든가 홍수 이런 것 때문에 또 산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또 혹시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원인을 하나로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큰 불상을 넘어뜨릴 만한 힘은 뭐 산사태나 아니면 또 역사 기록 다 찾아보니까 지진일 가능성이 있겠다. 크다 이렇게 이런 본다는 거죠. 건데요. 근데 그러면은 불상을 확인한 거잖아요, 존재를. 그렇죠. 예. 다시 세웠습니까? 그러니까는요. 그것이 이제 불교계의 15년간의 수건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어진 마애불을 세운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불교가 최근에 보니까 1000년을 세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어요. 되게 멋있네요. 멋있는 캐치프레이즈인데요. 그래서 조계종 총무원에서 최근에는 11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불사의 시작을 알리는 고불식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열었는데 이 총무원장 말씀은 만약에 서양에서 예수의 성상이나 십자가가 누워있다면 그들이 가만히 있었겠는가라고 하면서 이것은 불제자로서의 어떤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고 문화의 선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도 국격의 문제다. 뭐 이렇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불교 신자나 아니면 뭐 부처님을 모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대로 두기 어려웠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엎어져 있는 곳이 사실 40도 극경사면이거든요. 그것도 지표면에서 코끝까지 단 5cm 간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엎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인 불상이 그렇게 고꾸라져 있다라는 것도 얼마나 불편하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체말로 우리가 군대에서 원산폭격 자세다. 라고 이제 누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불교계에서도 그런 표현을 써요? 네, 그 교수가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힘들게 엎드려 있는 그런 부처님을 어떻게 그렇게 두고 볼 수가 있겠느냐라는 또 이것이 불교계의 입장인 거죠. 빨리 이렇게 세워드려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사면에 비정상적으로 엎어져 있는 불상의 안정성 문제도 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국립문화재연구원이 2012년부터 마애불의 상태를 계속 체크해 왔어요. 근데 그 결과 보면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밑으로 가라앉거나
미끄러지는 현상이 보이고 있더라라는 건데요. 2012년에서 2016년 사이에 해마다 0.2에서 0.8mm 정도 가량 지속적으로 이렇게 치마 현상과 미끄러짐 현상이 보이더라라는 거죠. 조금씩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첨성도 얘기해 주셨을 때랑 비슷한데요? 그렇습니다. 이 경주 지진으로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첨성대가 북쪽으로 2.13cm 그리고 동쪽으로 1cm 정도 일시에 기울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열한공 마애불도 마찬가지인데요. 좀 더 미끄러졌다라고 합니다. 부위별로 좀 다른데 불상의 다리 쪽은 최대 23mm 그러니까 2.3cm 정도 되고요. 머리 쪽은 10mm 그러니까 1cm 정도 미끄러진 것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뭐 한 번만 이렇게 미끄러진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경주 지진 때 그렇게 딱 뭐 순간 이동이 된 거고 네네. 2018년부터는 불상이 8곳에 계측기를 달아서 자동으로 체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4년, 그러니까 2022년 7월 20일이니까 4개월 전에까지 이제 그 체크를 했는데 미세하게나마 미끄러짐 현상이 지속됐더라. 그래서 2018년을 0 기준으로 봤을 때 불상의 폐, 즉 복부 부분은 5.5mm 정도, 오른쪽 이마 부분은 3.1mm 정도 미끄러진 결과가 나왔다라고 해서 종합해 보면 2012년 최초 개측 이후에 불상의 발 부분은 25.03mm 그러니까 2.5cm 정도, 그다음에 이마 부분은 1cm 정도, 복부 부분은 한 0.9cm 정도 미끄러지거나 침하했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죠. 앞서 저희가 얘기했지만 5cm 차이로 지금 간신히 그 바닥면하고 그 공간이 떠 있는 상황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뭐 2cm 정도가 막 미끄러지면은 언젠간 이렇게 지표면하고 팍 이렇게 닿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훼손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들쭉달쭉해서 뭐 이 측정치가 이번에는 뭐 좀 높았다가 내년에는 아니고 거꾸로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해마다 지속적으로 경사면을 따라서 이렇게 침하되거나 좀 미끄러지고 있는 현상. 이것은 사실은 절대 가벼이 볼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주 지진처럼 뭔가 돌발 변수가 생길 경우는 충격을 받으면 또다시 또 순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또 이 위험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걱정도 생기는 거죠. 근데 어떤 목적이든 간에 이렇게 세워야 되겠네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건데 근데 사실은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해발 300m가 넘는 산 중턱에 있거든요. 그것도 급경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를 세우려고 노력을 했다가 쉽지 않아가지고 지금까지도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아슬아슬하게 넘어져 있는 그런 무게가 한 80톤이 되는데 그런 불상을 과연 어떻게 이렇게 세운다는 거냐라는 걱정. 크레인이 필요하다. 호이스트 크레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장을 보면 사람이 한 사람도 이렇게 지나기 힘든 산길이다라는 어려움도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죠? 그 길을 닦기도 좀 애매한데 남산 전체가 지금 문화유적이나 다름없는데. 사적이거든요. 그리고 이 경주 남산은 천불천탑이라 그래서 이 탑과 불상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산 전체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래서 쉽게 산을 훼손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헬기를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는 말도 나오지만 이 방법도 사실은 불상의 안전을 도모할 수는 없거든요. 정밀하게 헬기가 이렇게 세우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이 설령 현대적 기술로 이렇게 세울 수는 있다 손 치더라도 혹시 또 이상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넘어지면.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엎어진 불상을 뭔가 옆으로 90도 정도 이렇게 돌려서 와볼 형태는 어떠냐. 이게 꼬꾸라진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했는데요. 당시에 그 문화의 청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역시도 사실은 안전을 또 장담할 수가 없어서 성사지지는 않았습니다. 하기야 지금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면서 이거 시행착오를 겪고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확 그냥 그 훼손되면은 그다음에 아무도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그죠.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문제는 무엇보다는 그 미끄러진 그 마애불의 원 위치를 찾는 것도 중요하죠. 어디서 미끄러진 거냐? 그러면 거기 그 자리에 그대로 그 자리에 놔야 되는데 그게 그 자리가 어딘지를 우리가 특정짓지 못했거든요. 아직까지도 어딘지는 몰라요. 그래서 뭐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두는 방법은 어떠냐라는 견해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앞서서 저희가 얘기를 나눴지만 계속 미끄러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원래 상태로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세워두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게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 2020년부터 21년 사이, 재작년 작년 사이에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서 보호각도 세우고 그다음에 구조 보강 장치를 더 떼어놨습니다. 그래서 데크형 나무로 해서 감싼 콘크리트 옹벽과 함께
엄청난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유압제까지 이제 이 마이브를 떠받치고 있는데요. 지난해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해서 완료한 이후에도 한 0.121mm 오른쪽 이마가 그렇고 그리고 0.835mm 배가 그렇다는 건데 약간의 그 미끄러짐 현상은 보이긴 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우려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국립문화재연구원 측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보강 공사를 했는데 뭔가 안정화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조금 더 그 앞으로 한 2, 3년 정도 더 지켜본 후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것도 설득력이 전혀 없는 건 아니네요. 왜냐면 앞에 이제 지지할 수 있는 거를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게 했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엄청나게 무게가 많이 나가는 불상이기 때문에 밑으로 어느 정도 미끄러져서 내려올 가능성이 약간 이제 안정화 단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 2, 3년 정도 추이를 보고 난 다음에 이게 계속 일어나면 이게 또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만 그런데 미끄러짐 현상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 그 자리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문화재 복원의 측면에서는 그냥 그대로 두는 게 낫습니까? 근데 문화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냥 두는 게 낫다라는 견해가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마이브를 조성한 뒤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지진 등에 의해서 붕괴가 됐고 1000년 혹은 수백 년 동안에 엎어져 있다가 지표면에서 5cm 정도 이렇게 그 아슬아슬하게 온전한 뭔가 발견됐잖아요. 그런 스토리 자체도 역사가 아니냐 이런 거죠. 그리고 불교의 측면에서도 보면 중생의 업보를 온몸으로 안고 있는 거꾸로 선 부처님이 오히려 더 극적인 신앙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도 만만치는 않아요. 그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태국 아유타야 왕주의 유적인데요. 네네. 마하타 사원의 불상 머리를 예를 들더라고요. 이 불상 머리는 보리수 나무 뿌리에 휘감겨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나오는데요. 네,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1767년에 미얀마가 이제 아유타이 침공을 했는데 그때 불상의 머리를 다 잘랐다 그래요. 근데 이 보리수 나무에 놓여있던 한 불상이 머리가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처럼 나무 뿌리에 이렇게 휘감긴 모습으로 됐다라는 건데 이 불상의 사진을 찍으려면 반드시 불상보다 낮은 자세로 이렇게 엎드려야 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뭐 11곡 마에불의 경우도 참배객들이 뭔가 오체투지의 자세 뭐 이런 걸로 해서 몸을 잔뜩 낮춰서 마에불을 친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뭔가 불교 신자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보는 그런 불교 신자 그런 모습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돌고 있죠. 그러니까 거꾸로 서 있는 부처님 자체가 일종의 추앙의 대상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운 마에불을 어디다 세운다는 거냐. 그리고 이 마에불이 온전하게 선체로 발견되었다면 어떻게 르몽도와 같은 세계적인 언론에 실렸겠으며 어떻게 그렇게 유럽인들에게까지 소개가 되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것저것 가능성을 다 검토를 하지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네요. 왜냐하면 이 11곡 마에불상이 불교계만의 문화유산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세워둔 그대로 두든 간에 불교뿐만 아니라 각계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까지 수렴해서 뭔가 제대로 결정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대한민국 혹은 뭐 세계적인 문화유산 이런 거를 지킬 수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정화 작업만 되면 불상의 앞모습을 보고 싶잖아요. 그 카메라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주변에 가시는 분들이 볼 수 여러 있도록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자,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원 히스토리텔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영화에 대해 자팍다식한 대화를 나눌 이다혜입니다. 이번 주에 이야기하는 영화는 봉준호 감독이 연출하고 송강호, 김상경, 박해일 배우가 출연한 2003년 영화 살인의 추억입니다. 영화